주간단말기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2017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드디어 실적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이죠. 우리 오늘 녹화는 오늘 하는데 내일 금요일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쭉 차례대로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텐데. 우선 뭐 삼성전자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이 애플이고 어디고 다 뒤집는다며요. 인텔인지 애플인지.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네. 삼성전자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네. 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한 70% 정도 증가한 13조 8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예요? 이게 2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 한 개 분기에. 예. 13조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숫자 같은데. 14조죠. 13.8천억이니까. 그러니까 13조 8천억 원이니까 거의 네. 14조에 해당하는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부분에서 네. 세계 1위가 되는 실적을 이제 보일 것 같고요. 영업이익으로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금 13.8조 원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 만약에 13조 원만 넘겨도 네. 지금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네. 근데 애플의 이 2분기 실적이 12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애플의 실적을 삼성전자 실적이 넘어선다. 그렇게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도 애플을 넘어야 되나요? 예, 저희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뭐 목표 주가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적정 주가 수준이 네. 한 3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 이게 전망을 하고 200에서 이제 300으로 이제 올라갔군요. 예, 네.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 주도의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 부문에 있어서 반도체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가격이. 네. 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이 확충이 되려면은 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새로운 부분에서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의 강세를 보인다면은 네. 삼성전자의 실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300만 원. 왜 그거 안 사놨죠? 그거 사놓을 걸. 어느 날부터 240만 원 넘더니 지금 좀 내려왔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대요. 이제 한 번 그래도 240을 넘었으니까 가긴 갈 텐데. 그 반도체 시장은 왜 저런 거예요?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네. 다 좋다고 할 수 있고 글로벌리 반도체 업황이 지금 워낙 호황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디램 가격이 좀 오를 거로 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도체 시장이 아무래도 한국 기업 위주의 공급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장으로 변한 것 같고 네. 모두에도 뭐 이사님이 잘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지만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1분기가 한 9조 9천억, 이번에 한 14조 가까이 나면 전반기 한 24조 정도 나는 건데 저희가 연간 한 50조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분기 성수기를 지나서 뭐 하반기에도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 원동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다. 뭐 그런 좀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도 괜찮아요? 가전 쪽이나 가전은 뭐 가전보다는 원래 이렇게 뭐 많이 나는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IM 부분에서 대부분 수익이 나고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3분기에는 중국 업체들의 약간 이제 신제품도 나오고 네. 이제 경쟁사의 이제 신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휘둘릴 수 있지만 워낙 갤럭시 S8이 워낙 잘 팔려서 네.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확대된다. 예.
김문일 연구원, 예.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지금 뭐 어닝이 뭐 우리 영업이 분기 10조 넘냐 마냐 이런 얘기 할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런 정도로 나와주면 주식시장 전체가 힘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28%나 코스피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더 갈 수뿐이 없는데요. 이 디램 같은 경우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 1.51달러에서 그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3.23달러로 네. 113.9%나 급등했거든요. 두 배 됐네.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그 핸드폰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반도체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도 있고 예, 예. 점차 이게 꾸준할 것 같습니다. 꾸준하다. 예.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럼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주식들도 실적 기대감으로 괜히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미 눈에 보이는 이 IT와 이 은행을 제외한 네. 다른 부분들도 이미 지금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이미 종목별로 주가가 좀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전체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단정하기는 보기는 어렵다.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그 금융주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증권주는 뭐 시장 좋으면 원래 가는 거잖아요. 증권주는 그렇다고 치고 은행주는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예, 저희들 그 굉장히 은행주를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금 은행에는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이익이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은 새롭게 이익이 추가될 여지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심지어 반도체가 좋지만은 새로운 주도주는 하반기에 은행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까지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은행주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IFRS 9이 적용이 되면은 네. 소위 말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매각 이익이 순이익으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추가로 반영되면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치보다 이게 한 단계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이미 이걸 지금 아직 반영하지 않는 그게 반영되지 않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2분기 은행의 순이익이 한 3조 253억 대략 3조를 조금 넘기면서 네. 전년 동기비 한 2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분기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은행주의 환경들이 지금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시장 금리가 지금 완만하지만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림이라는 예대금리차를 통해 가지고 네. 이자 수익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여지, 앞으로 이자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 NPL이랄지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과거에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이 네. 오히려 지금 이게 과거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거꾸로 또 이미 환입이 된다. 충분히 쌓아놨던 것은 오히려 환입이 되는 그런 효과들. 마지막으로 이제 명예퇴직도 이게 이제 속도가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네. 판관비 부분이 많이 작년에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은행주에 대한 어떤 순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소위 말해서 IT,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큼 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저희들 그래서 2017년 전체 은행의 순이익을 저희들은 지금 한 12조가 좀 넘는 수준이라서 전년 동기비 한 24%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은행이 다 좋지는 않다는 거죠. 은행이 좋은 것은 대형 은행들이 좋고 네. 지방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또 수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은행 가운데서 저희들은 역시 이제 KB금융이 가장 핵심의 대장주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네.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그나마 광주은행의 실적이 가장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의 이제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유망한데 그 가운데서 이 두 종목이 가장 강력할 것이다라는 시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나는 종목이 은행주 중에서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이익은 잘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은행도 지금 2배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은행주하고 증권주하고 골라놓으면 어느 게 더 좋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증권에 있다고 증권주만 추천하지 말고. 증권에 저는
근데 있는 데가 또 은행도 연관이 깊은 데라서. 아 그래요? 아, 잘 물어봤네. 제가 볼 때는 은행은 확실히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예대 마진이 조금 큰 것 같고요. 네. 뭐 증권에 속해 있어서 증권주를 좋게 보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지수가 좀 잘 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뭐 쉰텀이 있겠지만 여전히 추세가 이어질 거를 봐서 네. 지수가 서고 그다음에 조만간 이제 통합 아이비들 설립 인가가 나면 증권주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 네. 그래서 물론 은행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은행만큼 증권도 빠지지 않게 하반기에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이나 은행이나 다 좋다 하반기에.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러면 가서 증권 은행을 사야 되나? 뭐 제가 꼭 속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교집합 있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참 순서를 좀 바꿔서 예, 예. 그 지금 스튜어디십 코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지주사를 주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전히 있는 편인데 그 지주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미 한번 한 30-40% 정도 올랐잖아요. 이 스튜어디십 코드 때문에 한 30% 올랐는데 더 올라가요?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지주사로 되면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좀 저가매수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은행주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은행주가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주사보다는 은행주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아, 예. 지주사를 몰랐는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조하는 게 그 보호무역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 금리에 민감한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은행이나 일본은행 행보를 보면은 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하면서 수출을 강조하면서 이 달러 강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중에는 일본은행에 약간 이게 테이퍼링이나 좀 그러니까 파격적인 자산 매입을 발표 못하게 약간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사이클이 좀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주 수익, 은행과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늘어나면서 은행주 수익이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좀 은행주가 좀 아웃퍼폼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이제 지주사를 다시 물어볼게요. 지주사들이 지금 우리가 사실 한국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배당 안 주는 거잖아요. 배당이 짜잖아요. 배당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누가 일전에 그 지주사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들이 배당을 얼마나 주나 이렇게 봤더니 한 5만 원, 10만 원 가는 애들이 뭐 연 배당이 뭐 500원, 1,000원 이러더라고요 연간으로. 그러면 뭐 1%나 간신히 줄까 말까 뭐 이런데 회사에 돈을 집어넣는 건 돈 남은 거를 남겨 먹자고 나눠 먹자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주가 오르면 그냥 무조건 차익만 받고 나가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때부터 망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보면 우리 회사 주식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배당 하나도 안 주겠다 나중에 어느 날 망해. 그래서 요번에 배당이 좀 뭐 늘어날 것 같다. 요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회사의 내부 유보를 가지고 뭐 계속 쌓아놓지 말고 좀 나눠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배당만 늘리면 지수 3,000도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스튜어디십 코드 자체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치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굉장히 정책과 일맥상통 측면이 있거든요. 있죠. 왜냐하면은 이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게 크게 보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고객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고객은 기관 투자자고 고객은 펀드에 가입한 개인 가게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게의 어떤
소득 증가를 통하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그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소비 경제 활성화, 고령화되면서 소비가 침체가 되는데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달성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업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배당을 확대하거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사내 유보보다는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는 거. 네. 결국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아무리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지 않으면은 경제가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살아나갈 수 회복될 수가 없는데 네. 이런 부분도 스튜어디십 코드가 활성화되면은 상대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뭐 배당이나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권유할 수 있는 네. 하나의 툴이 생기는 거죠. 네. 네. 더불어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은 이게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회사들도 이제 스튜어디십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 네. 대략 하는 추정으로 한 1,000명 정도는 네. 상장 기업과 이 여의도 금융가의 네. 스튜어디십 코드 전문가가 새로 고용이 돼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 생각은 이 스튜어디십 코드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 네. 그걸 통해서 한국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게 한 차례 자리 잡을 거고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은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한 쪽에서는 당연히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지는 알 수 없지만은 네. 스튜어디십 코드가 도입된 나라에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그쪽 관련 주식들은 뭐 지주회사들이 되겠지만은 네. 굉장히 주가의 탄력이 높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되면 3천 넘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면 이제 올해까지가 봄이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뭐 올해까지일 수도 있고 뭐 올 수도 있는데. 예, 저희는 그러니까 예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그 미국 수준이나 이런 선진국 수준으로 올렸다. 그랬으면 지금 지수가 얼마가 적정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좀 난해한 질문이네요. 난해요? 더? 네, 난해한 질문인데 더 난해졌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 아니면 올해 우리 코스피의 컨셉이 네. 어닝과 주주 환원 네. 그 딱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닝은 가시화되고 있고요. 네. 주주 환원도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도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있었고요. 네. 다만 이번에는 좀 더 실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지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새로운 역사 쓰는데 뭐 3자도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게 나오시네. 3자도 본다. 그럼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2,400이 채 안 됐는데 600이 더 오르면 4주군 24, 25% 추가 상승 여력인데 25% 추가 상승 여력이 말이 그렇지 어떤 건 100%, 200%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못 올라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인지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 일단 좋을 것 같은 거를 전부 다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좀 시장에 좀 안 좋은 거 읽고 그다음에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번에는 좀 좋은 거 나쁜 거만 왔다 갔다 돼 있어서 일단 좀 좋은 걸로 또 다시 가서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개월째죠. 네,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소비 심리 지수 보고 있는 건지 한번 쭉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소비 지수가 정권 바뀌자마자 본의 아니게 급등하기 시작해서 네. 한 5개월 연속 올랐고요. 네. 왜? 뭐 쭉 세부 내용을 보면 네.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습니다. 현재 수입, 네. 현재 소비, 네. 물가는 좀 낮은데 네.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 대해서 심리가 확실히 섰는데 네. 다소 좀 아쉬운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치는 생각보다 현황이 올라간 것보다는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소비 심리지수를 주목하는 이유는 심리지수가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네. 그러한 경험적 네. 관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하반기에는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 지표하고 실제 소비 지표 있잖아요. 그 저기 월간 동향 나오는 네. 그거하고 소득은 따라와요. 개인 소득은?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레그가 있긴 한데 네. 소매 판매랑 네. 그다음에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 전년기 그거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개인 소득, 개인 소득.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득은 저희가 눈에 띈 만큼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표상 아직까지 보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다음 그럼 이제 소매 판매는 지금
다시 가보세요. 서민 판매도 최근에 다시 좀 꺾였습니다. 지표가. 아 그래요? 예, 전년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백화점 매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이게 괴리가 큰 게 아니냐 이런 현상이 글로벌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도 뭐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괴리라든지.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연상성상에서 기대는 확 쓰는데 오히려 실적은 생각만큼 안 올라오면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 하반기에 조금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수업종 주식 사라고 누가 강추를 하던데 예.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럼? 아, 저는 뭐 나쁘지 않긴 한데요. 그래도 수출 쪽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수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그 반도체랑 그 원자재 가격이 반등한 게 컸거든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반등하면은 네. 기업 입장에서 그 가격 효과 때문에 수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올해 그 6월 수출도 보면 작년 6월에 비해 물량은 한 1%뿐이 안 늘었어요. 근데 금액 자체로 하면 13%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게 거의 가격 효과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원자재나 뭐 그런 반도체 수요도 많고 이게 바닥을 찍었다는 점 감안하면은 앞으로 그게 기업 수익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도 점차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내수가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기 내수는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우선은 수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수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뒤따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네요. 그럼 업종을 좀 바꿔서요. 철강을 다시 봐야 된다.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강 다시 봐야 돼요? 예, 저희들 철강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 상황이 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나오듯이 트럼프가 가장 강하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가장 때리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철강이죠. 지금 철강이죠.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중국 쪽 그 공급처 계획에 의해서 일부 철강 가격이 좀 반등하기도 하지만은 네. 아직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어서 네. 일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철강주가 주도주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그 불안해하면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반등. 예. 제가 철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네. 자, 철강은 뭐 사실은 그 제철 원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죠. 근데 이제 그 강제 가격은 그만큼 뭐 좀 하락은 했지만 다시 좀 반등해서 잘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철강은 좀 치워놓고 이제 조금 좀 부진해 보일 것 같은 또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지 한번 그 좀 짚어보면 정유, 화학 뭐 이런 업종, 레저 이런 업종은 지금 유가가 저래서 별 재미 없는 거죠? 일단은 정유화학이 어떻게 보면 이견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가 하락에 의한 정제 마진 네. 이런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죠. 실적 발표가 나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네. 실적 발표가 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과연 정유업종이 이번 2분기 실적이 바닥이냐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이미 국제유가가 좀 그러니까 바닥은 봤다. 네. 제한적인 반등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조금 해소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 기대감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분기 정유사가 워낙 실적이 안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의 또 타이밍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사는 실적이 유가가 내려갔다고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이제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있는 오르락 건데 내리락 해주면 이 사람들이 파는 그러니까 가격을 이게 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익은 더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게 레그에 한두 달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업마다. 그러니까 휘발유값 올리는 시기와 내리는 시기를 되게 잘 조정을 해서 어쨌든 돈은 내기더라고요. 뭐 근데 그래도 뭐 유가가 부진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좀 쉽진 않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자동차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자동차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자동차 업종이 아주 이렇게 힘을 못 써요. 비실비실. 최근에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경기 영향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현재 뭐 미국이 아무래도 보호무역지 확대로 좀 올해 2% 성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신흥국도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유럽 쪽도 지금 경기 살아나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이게 일시적 부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회복되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예. 아니 근데 그 뭐 좀 이따 사드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동차도 지금 사드의 직격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매출이 확 줄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슈도 있죠. 그거 회복 안 되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과거의 사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드 영향이 지금 있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소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세요. 이 센카쿠 열도 일본하고 한참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사실은 일시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뭐 수출이라든가 중국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이 좀 타격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나중에 회복이 됐다고는 하던데 센카쿠 열도는 어쨌든 간에 그건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한쪽은 왜 니네가 무단점이냐 내 거다 내놔라 이러고 한쪽은 무슨 얘기냐 내 거다 이러고 우리는 일본식으로 부른다 니네는 중국식으로 이름 붙여 부른다 서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관계없는데 사드는 지금 오늘 그 한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보고 여기 녹화를 들어왔는데 그 생각보다 시간도 길어졌고 또 들어가기 전에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시진핑 저쪽에 주석이죠. 대통령이 아니고 주석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는 확실하게 불만을 표시하겠다. 내놓고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풀어진다라고 지금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미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사드는? 그렇죠. 우리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가 이미 배치된 상태에서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한국에 사드가 있는 이상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된 상황인데 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추진했던 것은 결국은 시간 벌기인 거죠. 지금 이미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환경 평가를 해서 네. 내지는 절차상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두 네. 번째 이제 정말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겠다. 들어온 사드를 내보내지는 않지만은 네. 이게 활성화가 돼서 중국에 이업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1, 2년이나 2, 3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카드를 제시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도 니네에게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재선의 방식을 찾아서 제시를 했지만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에다 놓고 얘기를 할 때 항상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는 어쩔 수 없이 방점이 우리는 계속 사드를 반대하지 않는다. 사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후퇴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네.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중도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했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또 반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또 시진핑 주석 만나서는 또 어느 정도 처음에 당초 지금 당장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중국 전역 본토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사드 부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피력을 하면서 네.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좋게 해석이 되면은 양쪽 다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불만을 완화시키면서 이 중도 입장을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잘못되면은 양쪽 다 불만을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여서 참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조금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잘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서 양쪽의 불만을 좀 완화시킬 때는 이미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급락했던 사드 관련 주식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은
반대로 이게 또 잘못 해석되면서 양쪽 다 불만이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그 부분은 또 다시 이렇게 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사드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 제재를 찾아가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등락이 좀 반복될 수 있고 최근의 상황은 1차 좀 반등했다가 두 번째 이제 좀 불안이 다시 생기면서 반락하고 있는 모습 정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는 일단 피하기 힘들다. 쉽게 우리가 사드를 속도를 좀 조절을 우리의 노력을 중국이 받아들여 준다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 보복에 아니, 대해서 강도를 완화시켜 줄 텐데 네.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그 도로 다 떼가라 이런 입장인데. 네, 다 떼가라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없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에서 양쪽에 다 비율을 맞춰서 네. 양쪽 다 가지고 있는 불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쪽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없애고 중국에 대해서는 불만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한다면은 시장도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뭐 사드 관련 주식들의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사님 그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사드에 관련해서 아까 이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시간 벌기. 예. 그게 자칫 해결책이 아닌 것 같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외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 외교죠. 지금 시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시진핑 정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올 연말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 지도부가 바뀝니다. 음. 내부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네. 어쨌든 사드는 안고 가야 될 문제고 네. 내부 추스린 다음에 네. 내년도에는 지금하고 정반대의 모습이 조금 우호적인 모습이 펼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간을 주는 건 한국 정부다, 중국 정부를 위한 한국의 배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이번이 연말이 5년이죠. 네. 그 이번 연말에 당대회 때 지금까지 자기 사람으로 다 못 심었거든요. 바꾸고 자기 세력을 더 확장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저 사드가 있는 한에는 그 모든 공격을 받을 텐데 반대파들로부터 그거를 누르고 뭐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우리하고도 이제 관계를 개선을 나서긴 할 텐데 당장은 지금 봐줄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그죠? 뭐 내년쯤 가면은 모르겠지만. 자, 이제 그럼 시장에 우리가 남아 있는 분야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좀 일이 있어서 문재인 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후보 공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정책이 들어가 있나 이게 10월 2일 날 연휴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들어가 있었어요. 미리 다 예상을 하고 다 어디 해외여행 끊어놨더만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공약 중에 눈에 확 띄던 게 하나가 조선해운업종 살리겠다. 확실하게 박혀 있었어요. 돈 집어넣어서 살린다. 근데 조선업종이 돌아섰죠. 해운도 돌아섰죠. 근데 조선업종이 가요? 아무래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게 언제쯤이에요? 주가는 이미 두 배 됐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실적이 주가를 따라간다는 점 감안하면은 네. 현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적이 주가를 따라가는 거는 맞아요? 주가가 대부분 선행하는 경우가 맞죠. 많다고. 주가가 생각한다. 한참 뒤에 따라갈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가치 창출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만 이 지금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 감안하면은 네. 좀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면 해운업종 앞단의 해운업종 자체가 아직도 지금 공급 과잉이잖아요. 해운업종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선업종은 배를 팔 수가 없을 거고 지금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한동안 잠깐 좋았다 다시 나빠진 그런 케이스인데 그 사이에 배도 너무 많아서 배를 계속 이렇게 스크랩을 해체를 시켰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해체해가지고
이제는 설령이 20년도 안 된 것도 무지하게 많이 해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도 공급 과잉인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근데 그 뭐 반도체나 딴 그 원재 가격에 민감한 그 수익이 커지는 그런 업종보다는 좀 네. 아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통령 정부에서 그 자금을 투입한 데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 투입만 가지고는 아직은 업황 예. 회복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네.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좀 그래도 반도체나 아니면 은행주나 원자재나 아니면 금리 모멘텀이 있는 쪽이 네.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조선해운 업종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예. 저희 애널리스트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있거든요. 생각을 얘기하던가요? 예, 저희는 오늘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네. 이 프랑스 컨테이너 선사에서 네. 대형 컨테이너 6척에다가 추가로 3척 네. 정도를 발주를 해서 네. 향후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업종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조선업종은 이런 실적보다는 이제 수주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가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실적 3, 4년 뒤에 실적을 좌우를 하게 되니까 네. 이런 수주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올해 이제 6월달 들어와서 현대중공업이 한 12척 정도, 네.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6척, 한진중공업이 6척. 그러니까 수주가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수주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조선주 주가가 물론 전체적으로 아직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네. 그동안 계속 부정적으로만 봤던 조선업 쪽에서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신호들이 좀 잡히고 있다. 그런 어떤 시각을 저희들 조선 쪽에서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수주가 없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수주가 좀 많이 늘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난 수주도 여전히 이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아니다. 뭐 이런 거고 하여튼 수주가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연초가 아니에요. 작년인가요? 그 저점 대비 지금 다 2배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이미 조선주들이. 근데 이 상태에서 조선주들이 더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좀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조선업의 업황 상태가. 그렇지만은 네. 아침에 했던 그런 조금 의미 있는 제가 이제 좀 아주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봤던 표현 중에 하나는 네. 유의미한 신호가 나왔다. 그동안 조선업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이게 실적이랄지 이게 정말 좀 더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컨테이너선 수주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발주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제2경제 회복이랄지 네. 이런 모습들이 일부 조선업 쪽에서도 아직도 공급 가행은 분명하지만은 네. 조금씩 온기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들은 주식시장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이다라는 네.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완전히 또 상황을 좀 바꿔서 중소형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중소형주요. 네, 우리 지금 얘기는 다 대형주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중소형주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뭐 IT 관련된 몇 개나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별로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오고, 게임은 뭐 게임주는 조금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던데 그것도 완전히 부익부빈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큰 데는 좀 괜찮고 아닌 작은 데는 좀 별로고 이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중소형주 어떻게 봐야 돼요? 코스닥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갈망의 목소리는 그거죠.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올랐는데 네. 내 포트는 반대로 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어 있고 네. 중소형주가 조금 살아나면 내가 조금 두둑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는데 중소형주도 물론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같이 끌고 가는 견인력이 있으니까.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양극화할 것 같습니다. 어, 큰 쪽만 가고 네. 안 좋은 쪽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네. 다만 중소형주 역시 내수산업 아니면 내수주 쭉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하반기 추경에 네. 대한 기대감 네. 그게 실제 경기에 부스팅할 수 있는 수치와는 적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주가는 그 하나의 모멘텀으로 네. 분수령이 될 수 있고 분명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지속해서 코스피처럼 갈 수 있느냐에 네.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하반기 추경은 갈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저렇게 난리 나가지고 추경 못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그 최근에 그 추경 문재인 정부가 추경하겠다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강하죠. 강한데 국회에서 도장 안 봐가지고 못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추경을 해야지 더 뭐 지금도 뭐 수출이나 거의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네.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입장을 조금 바꾸지 않을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네. 추경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기 자유한국당이나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조그만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기 좋아지는데 무슨 추경이냐. 그렇죠. 그거를 여태까지 그래도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고 해가지고 왔던 게 국민의당이란 말이죠. 그렇죠. 국민의당까지 같이 가면 이제 과반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국민의당 사람 불러서 검찰에서 잡아넣겠다 이런 소리 나오고 뭐 등등 이런 소리 나오는데 국민의당이 도장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어느 쪽을 추경이 되면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추경이 돼도 저는 그 내수보다는 네. 그 좀 대형 그 좀 IT나 그 은행이나 그쪽이 좋을 거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추경이 돼도 그게 효과는 예. 주식을 사야 될 정도의 효과는 아닐 거다. 아니요 저쪽이 더 주식은 좋다?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수 쪽보다는 원래 그러니까 저쪽이 더 좋다. 예 왜냐면은 코스피가 올랐던 이유가 그 반도체나 네. 그런 그 그 수요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내수주는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뭐 그쪽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또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10개 사던 걸 그걸 20개 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그게 물론 그 내수심리 회복은 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 코스피나 아니면 주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그 대형 주도주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별 소용은 없을 거다. 예. 근데 그래도 추경하면은 그 일자리 추경을 하게 되면 소비가 당연히 늘게 되고 그래서 내수 쪽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수 소비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전히 우리 김문일 연구원은 그래 봐도 수출주 올라가는 것만큼 못 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 좀 생각이 좀 반대로 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 반대도 있어요? 예. 일단 그 소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제에서 이제 저성장 추세, 소비가 주도하는 저성장 추세가 네. 이번 뭐 10조 원 정도의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하반기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네. 단기적인 이런 경기 순환 측면에서 단기적인 소비 경기 흐름을 본다면은 작년도 4분기나 올해 연초까지의 소비의 위축은 소득보다 소득의 증가세보다 좀 과도했다. 네. 소위 말해서 소득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심리가 무너져서 소비가 무너진 것이고 네. 따라서 이런 아직까지 그런 소비의 모습들이 5월달 이 산업활동단에서 나오는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 쪽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일부 온라인이나 편의점은 좋고 대형 백화점이나 슈퍼 이런 쪽은 좀 부족한 아직까지 온기가 퍼져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네. 심리가 안정이 된다면은 위축되었던 그런 소비들이 하반기에 소위 말해서 뭐 제자리 찾기나 내지는 억압 소비의 억압 수요의 어떤 분출이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이 소비 쪽에서 3%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첫 번째 충분히 있고 특히 최근에 나오는 부동산의 어떤 가격의 상승이나 주식시장의 상승도 주가의 상승도 소비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시차를 두고서 소비에 도움이 될 그러겠죠. 것이다라고 도움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뭐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쪽 이런 쪽이 무너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 15.8%가 늘어났는데 통관 기준으로 이게 하반기에도 15%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100% 상반기 수출 증가율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100%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상반기 16% 가까운 수출 증가에는 소위 말해서 이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요인이
거의 16% 가운데서 12에서 13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물량 쪽에서는 4에서 5% 정도 그나마 이것도 좀 늘어난 거죠. 작년에 네. 2.5% 물량 늘어나다가 올해 상반기 한 4.4에서 5% 정도 좀 늘긴 늘어났고. 늘었죠, 물량이. 근데 이제 단가가 WTI 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있는 47달 작년도 상반기가 35달러 정도에 32, 3달러 정도에서 하반기가 47달러거든요. 근데 네. 올해 지금 상반기가 한 48달러 정도 되니까 당연히 베이스 이펙트에 의해서 올랐지만은 네. WTI 유가가 하반기에 47달러 정도 한다면은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서 유지가 되더라도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는 수출 단가 쪽에서는 하반기 네. 수출이 올라갈 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12, 13%를 끌어올렸던 수출 증가율을 끌어올렸던 요인이 없어진다면은 네.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물량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선진국이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신흥국이 좋아지면서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신흥국 쪽에서 수입 수요가 높아지면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물량 쪽에서 상반기에 4% 내외 늘어났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8% 내외로 늘어나면서 네.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한 8%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수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전체 수출 증가율이 16%에서 8%로 가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전체 수출 경기가 침체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단가 요인을 제외한다면 물량 쪽에서는 오히려 상반기에 3, 4% 증가해서 하반기에는 7, 8% 증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 경기 회복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의 어떤 기반 여건이 더 좋아졌다고 주식시장이 평가를 할 것인지 네. 약간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텐데 저희들 판단은 전자보다는 역시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물량 쪽의 증가 요인, 단가는 다시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네. 또 추가로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가가 뭐 논란 여지는 있지만 이미 40달러 선에서는 좀 지켜질 수 있는 네.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물량 쪽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이 하반기에 둔화가 되더라도 꺾여지더라도 전체적인 수출 경기 침체로 보일 여지는 적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꺾이는 상태에서 저희들 보고 있는 이 소비를 중심으로 한 이 내수 경기 쪽에서 투자도 지금 좋은 상황이죠. 어느 정도 네. 굉장히 좋았죠. 투자도 특히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좋아지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부진한 게 지금 소비인데 네. 말씀드린 그 소득 대비 과도하게 억눌린 소비의 부진이라는 측면이 조금 있다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하반기에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 쪽에서도 일부 전체적인 소비 쪽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슨 방법으로 이 인구 노령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비의 저성장 추세를 방법은 이제 소득 증가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게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수세적으로. 근데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어떻게 소득을 늘리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새 정부가 이제 앞으로 발표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평가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김도원 연구원 하나만 더 추가로 소비하고 관련해서 물어보면 혹시 지표를 보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소비 직접 지표가 아니라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에 억눌려서 소비가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페이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 전 직장 국회 네. 예산처에서 네. 그러니까 빚이 있는 가게에 이자가 연간 1,500만 원 나간다. 네. 이자 부담. 그러니까 워낙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스무딩 할 거냐, 네.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중될 거냐 싸움인데 네. 글로벌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겠죠. 다만 한국은 세계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좀 덜 오를 기대감이 있어서 소득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추경이라는 트리거 아니면 소득 창출에 대한 정책적 기대 네. 등이 하면 소득이 조금 좋아지는 측면에서는 부채도 같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안 좋기는 하지만 뭐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소득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아지긴 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 뇌관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그 세 분 말씀을 지금 요약을 해보면 뭐 세계 경기는 좋아진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유럽, 신흥국 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미국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꺾일 수도 있고 뭐 좀 요정 상태에서 뭐 그냥 슬로우 다운 하는 정도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은데 미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유럽하고 중국, 신흥국 이런 데가 또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 좋다 그러면 또 우리 김문일 연구원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아무리 내수 소비가 좋아지고 추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래도 여전히 수출주다 뭐 이런 예, 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여건들이 온다는 전제하에 어쨌든요. 지수 어디까지 가요? 이제 지수를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주변 경기 여건과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2,400에서 갑자기 그 외부 변수가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2,400을 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자 일단 조정 있다 없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7월달에 2,400포인트대를 안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가겠지만은 네. 9월달 들어서는 좀 조정이 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제시했던 자산 축소 플랜이 계획이 9월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면은 네. 지금까지 FOMC 회의가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글로벌 주식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네. 하도 점진적이라는 그런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강조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이 자산 축소 플랜이 이렇게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여지가 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따라서 그 조정의 강도는 조정의 폭은 좀 좌우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김두원 연구원한테는 내가 좀 어렵게 질문을 한번 꽈가지고 해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고도 지수가 가요? 조정 안 받고? 더 가기는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그 둘을 빼면? 둘을 빼면. 저희가 볼 때는 단기간에 성장통이 있고요. 네. 기대는 3,000인데 컨빅션 있는 지수는 2,600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2,600까지 가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반도체다. 가는 IT, 다지는 금융주. 아, IT하고 금융주. 그럼 일단 답은 나왔네. 둘 중에 하나 사야 되네. 아니 왜냐면요. 이게 난 이미 다 차익 실현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꾼 지가 오래됐거든. 이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질 않는다며요. 기다리는 조정이 와요, 안 와요? 저희는 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온다고 본다. 우선 저희도 반도체하고 네. 반도체가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지금 바닥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반도체나 뭐 원자재 가격 반등에 영향받는 업종이 크게 오르면서 아무래도 계속 조정 없이 쭉 갈 걸로 보고 조정 있습니다. 없이 쭉 간다. 특히 뭐 최근에 북한 이슈 때문에 좀 달러 원환율이 일시적으로 올랐긴 했는데요. 그거 자체로 이제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가격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우리 김도원 연구원은 2,600까지는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000을 기대하고 하지만 확신을 가진 건 2,600이다. 유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는 그 시장 PR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PR이 9.8배인데 네. 저희도 9.8배까지 이르기에는 2,430까지는 여전히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6개월 연속 올라왔지만은 네. 2,400포인트대 중반까지는 네.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11년 여름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고점을 찍었던 시장 PER을 적용을 해본다면은 네. 그때 우리 얼마였었어요? 우리가 그때가 10.6배이죠. 네. 10.6배가 조금 10.6배. 10.6배 정도 됩니다. 네. 10.6배를 적용해 본다면은 대략 2,500포인트의 중반에서 2,600 정도 사이까지. 이러니까 이번에 지금 워낙 우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말씀하신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마켓 PER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에 그래서 마켓 PER이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저희들도 2,600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장의 힘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희 연구원, 예. 우리는 한 12배 가면 안 돼요? 퍼가? 왜 우리는 맨날 10배도 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아무래도 그 북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퍼보면 열 몇 배? 뭐 이렇게씩 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10배도 안 되는 거지? 예, 상대적으로 되게 싼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외국인이 저희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되게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들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소버린 좀 리스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만약 그게 해결되면은 나중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가능하다? 예. 아까 모두의 질문이었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어디까지 가냐 이런 거였는데 삼성전자 시총으로 애플이나 인텔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인텔은 비교 대상이 요즘 아니야. 왜냐하면 인텔은 요즘 사실은 방향성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텔을 제외하고 애플하고만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애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시총으로? 거의 2배 지금부터 상승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영업이익은 여기가 더 많이 나는데 예. 왜 주가는 거기가 더 높냐고. 글쎄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그 생각을 사실은- 해보는 거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네.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나? 꼭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이건 경기 순환 업종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안 좋았던 시기도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아닌 거죠. 반도체가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기 그렇고 IM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네. 다 경기 순환 업종인 것이지. 네.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어서 그나마 이렇게 독보적인 거지. 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경기와 조금 무관한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성장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네. 어 그래서 그렇고요. 두 디스카운트를 받을 번째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과연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독창성 측면에서 애플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 포인트를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그렇게 바로 비교하기보다는 저희들 2003년의 사례가 지금 생각이 93년의 사례가 생각이 나는 거죠. 네. 90년 초에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나서 네. 주택대부조업 사태로 92년 말까지 이렇게 세계 경제 침체를 보였다가 당시에 이제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면서 네. 엄청난 디램 수요가 생기게 되고요. 네. 이 반도체 수요에 따른 반도체 세계 경제 확장이 93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 초까지 2년 반 정도의 이제 세계 경제 확장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네. 신흥국 쪽은 그렇고 미국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뉴 이코노미 개념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신흥국 쪽에서 그 당시에 반도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반도체가 좋구나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돌리기까지는 또 2년에서 3년 정도의 어쩔 수 없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쇼티지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 확장 사이클은 2년에서 3년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애플을 따라가느냐 시총을 따라가느냐 논란까지는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저희들 애널리스트 입장은 그런 어떤 그 시차 측면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 수요가 단순히 핸드폰이나 PC나 이런 쪽 외에 네.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게 2배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너무 삼성전자만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식들이 다 그렇게 저평가 받느냐 상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하는 걸 여쭤본 거고요. 예. 뭐 어쨌든 뭐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은 가장 큰 게 결국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는 네. 조금 그렇죠. 예. 네, 우리 내수 시장이 좀 충분히 크질 않아서.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 그 오늘 메인 토크 뭐 짚어볼 거 짚어보고 혹시 다음 주에 좀 우리 그 예의주시해야 될 경제 지표 같은 게 있어요? 다음 주에는 뭐 오랜만에 네. 국내 이벤트 금통위 네. 7월달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경제 전망도 있고 네. 뭐 경제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과연 2.6% 지금 하늘이 보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볼지. 또한 올해 한국은 금리를 동결한다는데
과연 연말에 가서는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지금 총재의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갑니다.